현대에도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 중 하나이지만 고대 세계에선 초강대국 그 자체였습니다. 서기 2세기경 지구의 인구는 약 2억 명이었는데 서쪽의 로마 제국과 동쪽의 한나라가 각각 당시 인구의 약 25%씩을 차지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초강대국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만 중국의 주변국 입장에선 옆집 아저씨가 덩치만 큰 줄 알았는데 세계 격투기 챔피언이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한나라는 자국의 적대적이었던 흉노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죽이고 반은 복속시켰죠. 마찬가지로 고조선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자 그대로 수도로 진격해 멸망시켰습니다. 이렇듯 중원을 차지한 거대 제국의 존재는 주변국 입장에서 전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 천하의 대세란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으면 반드시 합쳐지고 오랫동안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나뉘어진다는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 문장처럼 한나라가 세워지고 약 400년간 통일을 유지하던 중국은 한나라 멸망 이후 서진이 40년도 못 가고 멸망하면서 과장전 못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후 중국은 589년 수문제가 다시 통일할 때까지 약 300년에 걸친 분열기를 겪습니다. 이웃의 분열은 나에겐 기회였습니다. 몇몇 유목민족은 중국을 침공하고 각지를 정복했으며 그곳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고 한반도에선 고구려 백자 신라 삼국이 단순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 고구려를 보면 요동을 정복하고 만주벌판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인구는 3만호에서 약 70만호로 2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까지 등장하며 제대로 전성기를 맞이해 5세기쯤 와서는 중국 동쪽은 전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중원의 혼란과 분열을 수문제가 통일하며 종식시켰으니 주변국 입장에선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나라가 세워진 581년, 수나라는 천하통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천과 형주 일대를 장악한 상태였고 582년엔 남쪽의 진나라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사는 진숙보가 황제에 올랐죠. 그러나 수나라가 중원을 평정하며 대륙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수나라의 적은 중국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당장 북쪽엔 북방의 패자 돌궐이 있었고 요서엔 멸망한 북제의 황족 고본영의 세력이 있었으며 요하 너머에는 만주 일대를 차지하고 강력한 중장기병을 보유하고 있는 고구려가 존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 모두 수나라의 전신인 북주 시절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나마 고구려와의 관계는 시작부터 험악하진 않았습니다. 수나라는 건국 직후 요서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했고 고구려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이 때문에 요서에 자리 잡은 고본영의 세력과 북쪽의 돌궐은 양국에게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공식적인 동맹은 아니었지만 일시적으로 수나라와 고구려 대 고본영과 돌궐이라는 대립구도가 펼쳐졌습니다. 양국의 외교는 나름 긴밀했던 것인지 고구려는 581년부터 584년까지 약 8차례의 견수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583년 수문제가 돌궐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같은 해 4월 고본영 역시 몰락시키자 584년부터 양국은 점차 요서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고본영 세력에 속해 있던 말갈족은 일부는 수나라로 일부는 고구려로 전향했고 양국은 각자 요서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의 적국인 남중국의 진나라와 외교를 강화하기도 하는데 수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평정하자 수문제는 고구려 평원왕을 비난하는 사신을 파견하거나 고구려의 적대적인 유목민을 포섭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고구려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수나라의 스파이를 파견하고 군사기술을 훔치거나 수나라에 포섭된 유목민을 살해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렇게 수나라 건국 초 양국의 나름 긴밀했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는데요. 양국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던 와중에 590년 고구려 평원왕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영양왕이 즉위합니다. 양국이 긴장 속에 평화를 이어가던 도중 598년 2월 요서에 있는 수나라의 영주가 공격당했습니다. 고구려 영양왕이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말갈기병 1만을 동원해 선빵을 친 것인데요. 일단 공격 자체는 영주 총관 위충이 격퇴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문제는 이 공격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는 2월 4일 자신의 5번째 아들 한왕양량과 왕세적을 행군원수로 임명하고 고경을 행군장사로, 주라오를 수군총관으로 삼으며 육군과 해군을 합쳐 총 30만의 고구려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고구려 수나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원정군은 음력 6월경 출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여름에 출병한 것인데 원정군의 진군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행군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양양이 거느린 육군은 오늘날 산해관으로 추정되는 임유관을 나와 진격하던 중 장마로 인한 홍수를 만났고 보급이 끊기게 됩니다. 보급이 끊겨 굶주린 병사들은 이 와중에 전염병까지 시달리게 되죠. 한편 주라우의 수군은 바다를 건너 평양을 공격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 많은 병선이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 음력 9월 21일 한왕 양양이 이끄는 30만의 원정군은 고구려는커녕 고구려 입구도 가보지 못하고 수나라로 철군했습니다. 원정군의 생환율은 고작 10에서 20%로 원정은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후 고구려 영양왕은 수나라에 자신의 선제 공격에 대한 사과문과 사신을 보냈는데 사과문엔 요동 똥땅의 시나 고원이란 표현이 있었고 수 문제가 이 사과를 받아들이며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기록인데 기록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구려와 수나라의 첫 번째 전쟁은 남아있는 기록이 매우 짧습니다. 전쟁 기간을 길게 잡아도 8개월 정도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만 명 이상의 대병력을 동원한 전쟁치고는 기록이 지나치게 부실한 편이죠. 또한 수서인 전쟁 패배의 원인을 장마, 홍수, 전염병, 거친 풍랑 등으로 말하며 순전히 자연재해 때문에 원정이 실패했고 고구려군과의 교전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 또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1차 전쟁의 기록이 의도적으로 추격됐다고 추정합니다. 왜 추격했는지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립니다. 한 가지는 전쟁에서 고구려군의 활약상을 숨기기 위해 축소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로 먼저 수나라의 보급이 끊긴 지점을 봐야 하는데요. 원정군이 장마를 만나고 홍수로 보급이 끊기며 발이 묶인 장소는 임유관에서 요서 사이인데 당시 기준으로 수나라의 영역입니다. 세상의 어느 군데가 자신의 땅에서 보급이 끊기냐는 것이죠. 설령 정말 자연재해로 보급이 끊겼다고 한다면 당시의 해당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전쟁에서 언급되는 것 외엔 따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음력 6월이지만 전쟁이 끝난 건 음력 9월 21일인데 일반적으로 한반도 북부의 장마는 음력 7월이면 끝나고 원정군이 장마와 홍수를 만난 요서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수 문제 양견이 이런 것을 모를 만큼 멍청이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고구려와의 전쟁 전에 돌궐에 크게 승리했고 요서의 군벌 고본영을 몰락시키고 정복했으며 육군과 수군을 사용하며 남중국의 진나라를 공격해 천하통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수 문제가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고구려에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의도적인 기록 축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고구려군의 활약 축소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양국은 요서 일대의 여러 부족을 상대로 영향력 확장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주 선방은 수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못했지만 고구려가 요서에서의 세력을 과시하는 모양새가 되었는데 여기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향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나라는 곧바로 반격을 해야 했는데 문제는 건국 초에 크게 승리해 억눌러놨던 돌궐이 다시 수나라와 대립 중이었다는 것인데요. 즉 수나라는 여차하면 돌궐과 고구려 양국에 대한 양면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대군을 동원해 최대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했으며 준비는 어설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속전속결을 시도하다 파국을 불러왔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고구려와 돌궐이 직접적으로 동맹을 맺고 행동을 벌인 것은 아니었지만 둘의 찌르기 타이밍은 너무나도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었건 기록이 매우 적어서 확실하게 납득할 만한 근거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결국 확실한 사실은 고구려 영양왕이 선방을 쳤고 이에 분노한 수 문제는 30만 원정군을 파견했지만 원정군은 고구려는커녕 요하도 넘지 못했으며 고구려 입국컷이 아니라 수나라 출국컷을 당했습니다. 이때 교전은 없었다고 하지만 고구려가 동원한 병력은 1만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의 패배는 문제에게 뼈아픈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고구려와 경쟁하던 요서에서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는 고구려와 돌궐이 요서를 통해 서로 안정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부적으론 패전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고구려에 대한 외교 문제에 대신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죠. 그러나 중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유능한 황제였던 수 문제는 계속해서 상황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는 이후 고구려와 돌궐 양쪽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 것인지 죽기 직전까지 돌궐에 집중했습니다.
599년 돌궐내전에 개입해 여러 가한 중 세력이 가장 약한 계민가한을 지원했고, 이를 통해 603년엔 동돌궐을 완전히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북아의 거대 국가 중 더 이상 고구려의 편은 없다는 것이었고, 수나라는 안정적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고구려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